잘 보내셨습니까? 우울하기 짝이 없는 날씨입니다. 올 여름 여관에서는 맑은 날을 보기 어렵습니다. 누구는 정말 날씨 때문에 더 기분 좋고 싶어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식시장 최악의 상황을 버틴 듯 잘 버티고 있지만 참 어려운 상황 이어지고요. 오늘 SS와 함께하면서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날씨 밖에 참 그렇죠. 네. 최근에 제가 햇볕을 못 봐가지고요. 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굉장히 그 기분이 좀 우울이 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장중에 매수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어제만큼 크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요. 막판에 돌아선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1900선을 탈환한 그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그 외에도 이제 외국인이 어쨌든 이제 순매수 쪽으로 계속 나타나면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막판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1900 탈환에는 종가 기준으로는 실패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발키리의 주제가 5일 특집으로 이 바이오 하반기 의약품을 좀 파헤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좀 차별화가 보이고 있어요. 의약품은 아무래도 이 부담감의 약세고 바이오 줄기세포 쪽은 계속 좋은 모습이고요. 내일은 이제 헬스케어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조사해본 결과 이 여러 가지 섹터 가운데서 어느 쪽이 지금 가장 유망해 보이고 어느 쪽은 좀 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세요? 제가 지금 이 발키리 특집에서 제일 1탄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었잖아요. 네. 이 바이오 시밀러가 바로 이 줄기세포라든가 제약주 개봉과 파급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성장을 해야지만 이제 오늘 헬스케어, 내일은 의료기기까지 이 파급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점수를 좀 많이 주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문제는 근데 예. 그동안은 상반기에 워낙 가격이 많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매수 타이밍을 잡기는 좀 애매모호하고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7월달, 8월달 이 가격 인하에 대한 리스크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장 계속 이거 요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네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악재였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 한번 이 제약주를 하반기를 보고 한번 제대로 매수를 해봐야 되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시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먼저 간밤에 가장 큰 이슈였던 이 유럽에서 이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수복 주임님께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지금 유로존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독일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아가 사자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독일이란 나라면 그거죠. 이 아파트 한 동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는 되게 잘 사는데 되게 옆에 사람들이 못 삽니다. 그러면 이 마을 반상회 회장님이 야, 우리 돈 좀 걷어서 못 사는 사람 생활비도 좀 대주고 그러면 과연 돈이 많은 나는 도와줄 것 같습니까? 바로 안 도와준다는 거죠. 내가 그걸 왜 해?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독일의 생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고 왜 내가 이 재수없게 이 유로존에 엮여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독일입니다. 그 네. 결과가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 유로존 공동 네. 채권 도입 가능성에 배제가 됐다는 이유였죠. 아마 계속 이 유로존에서는 제발 독일 좀 도와줘라고 하겠지만 독일은 그렇게 쉽게 돈보따리를 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있는 자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두 번째 유럽 금융 안정기금 증액 문제에 대해도 언급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금융거래세 부과 소식으로 인해서 은행주가 이제 죽쓰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자, 미국을 보면 7월 산업 생산이 0.9% 증가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부진했습니다. 아직 주택은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이죠. 자,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이틀째 매수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처럼 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방송 들어오면서 요거 종가로 좀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미국 지수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둔화가 앞으로 다시 이슈가 될 건데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증권사에 근무하지도 않고 전문가 활동도 안 하고 정말 제가 주식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증시에서 과연 많은 분들은 이 기술적인 반등이 과연 더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도권에 계시신 분들은요 아마 머릿속에선 그러실 거예요. 아 이제 조정 좀 할 텐데라고 하지만 관리 고객이 있기 때문에 차마 그 고객들한테 아 주가 다시 빠집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추가 상승은 좀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차와 좀 갖고 계신 분들, 주도 좀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들어서 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승을 좀 기회를 삼아서 조금 현금 보유를 갖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은 오늘 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요, 유럽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켰지 우리가 8월 초반에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를 힘들었던 미국에 대한 경기도나 뭐 더블디 뭐 신용강 등 이야기가 쑥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이 경기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경기도나 왜 월가가 오바마를 압박하기 위해서 더 부각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초점은 미국 경기 둔화로 부각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지수 1900포인트를 좀 안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여기까지 다시 조금 더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그런 거 보면 오늘 1900선 안착만 좀 됐더라도 네. 조금 더 기술적 반등이 이뤄질 수의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장중에 사실 가장 최근에 최저점이 한 1680이었을 거예요. 근데 1880선에서 공방을 최근에 벌이고 있으니까 저점에서 200포인트? 참 어색하지만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숫자가 좀 어색하지만 한 200포인트 정도 오르는 셈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기술적 반등에 제안을 보니까 컨센서스를 보니까 한 1930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근데 이순복 지휘님께서는 기술적 반등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조정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오늘 이제 한 가지 오늘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 1900포인트에 안착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네. 또 이 전문가들은 보십시오 이제 더 갑니다라고 오히려 1960까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1900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장이 만만치가 않아 이 반등도 만만치가 않아 이런 부분을 좀 따끔하게 지적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네. 1900포인트 안착 안 한 게 오히려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 내용에 우리가 기대했던 이 유로 채권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로 본드의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신의 목에 칼날이 들어오지 않는 한 혁신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제 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도 언급을 드렸는데, 특이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유로본드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아까 이순복 주임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1920포인트에 대해서 왜 이 포인트가 나왔느냐 하면은요, 이 피보나치로 이제 그었을 때 그 38.2%의 그 저항이 192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지지선과 적절한 저항선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기술적인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지선이라든가 저항선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순매수를 했죠.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결을 좀 시켜보니까 일단은 이제 공매도 금지가 3개월 나왔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이제 쇼커버링의 매수가 좀 유입됐을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본드 결국 얘기는 없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 ECB에서 여러 국가들의 채권을 직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풀려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시아 자금으로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단기성 유럽계 자금의 순매수 유입 이 정도로 이제 좀 파악이 가능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나왔던 정상회담이 시장의 예상처럼 별 내용이 없자 다시 한번 순매도로 좀 돌아서는 외국인 좀 약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갭 메우기 정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갭을 메우거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끼워 맞추는 사실이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하나 펀더멘털적인 접근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좀 들어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수영 군님이 이제 피보나치라 그랬잖아요. 이 피보나치 지표가 잘못하다가는 개인 투자자한테 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20이 되면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죠. 사세요! 이제 뚫었습니다! 뭐 이럽니다. 근데 1920이 안착이 안다고 빠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 다 이래서 거기를 못 들었습니다. 라면서 이제 다시 이제 수치를 좀 낮추기 때문에 너무 지금 기술적 지표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어제 얼마나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까? 근데 오늘 고민이 생긴 겁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키움증권의 박영식 팀장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키움증권의 전문가님들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김기수 팀장님과도 굉장히 많은 방송을 함께 했고요. 자, 박영식 팀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정에 대한 이 우려감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지금 뭐 지수 전망 자체가 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히 이제 유럽계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서 많이 이탈을 하면서 단기간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지금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 그다음에 유럽의 재정 안정 문제가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상당 부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지금 지수가 190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말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뭐 1900포인트를 올라쓰든 뭐 1940포인트를 올라쓰든 아니면 뭐 못 올라가든 그건 의미가 없고요. 국내 증시에 지금 뭐 펀드멘털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이 됐냐 안 됐냐 이제 그 측면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뭐 급락세는 좀 모면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에도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을 보더라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은 관망이죠. 뭐 개인들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가 오전장에 일단 저가 매수 유입된 자금들이 아마 그 오후 1시 이후에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단기간 지금 2, 3일 동안 1700까지 갔다가 지금 1900포인트까지 올라오니까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험하는 물량들. 왜냐하면 이제 반등 이후에 또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런 그 단기 포지션을 좀 취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파생 시장을 본다면은 오전까지 한 3천 계약을 팔았다가 오후장에 2천 계약을 다시 매수가 전환이 되면서 일단 하락폭을 좀 상승폭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쭉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의 급락세를 면했고 그렇다고 이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읽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응 전략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예. 네, 팀장님. 자, 업종별 현황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지금 이수복 주임님도 그렇고 박영식 대표님도 그렇고 얘기가 지금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업종별 현황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T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소식에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는데 LG전자 제가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죠. 반토막이 났어요. 넘버3의 비해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반기에도 먹구름이 전망된다라는 거고 손절매도 좀 늦었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소연 의원님. 예, 일단 뭐 매매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 이승복 주임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상당히 양호한 실적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3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게 될 가장 큰 요인으로 휴대폰 사업의 매출 전환이 가장 크게 꼽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하반기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LG전자에
대한 관심들이 좀 뜨거웠는데요. 여기에 찬물을 부은 것이 지금 모토로라의 구글과의 합병설입니다. 이 합병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는 LG전자 역시 이런 모토로라에서 조금 같은 이제 경쟁 구도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입지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LG전자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안드로이드를 좀 전략 스마트폰 OS로 사용하는 제조사들은 굉장히 지금 경계감이잖아요. 특히 LG전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스마트폰 산업이 워낙에 빠르잖아요.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으시네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헐. 네,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렸을 때가 아마 4월 달에서 5월 달 한 10만 원 정도 가격에서 많이 물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 여우방에서 그러니까 이 IT를 본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이 IT에 대한 긍정적인 하반기 전망을 내놓은 게 한 4월 5일이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증권사 보고서도 LG전자에 대해서 가장 장밋빛 전망을 많이 내놨던 때가 바로 4월 5일이다 보니까 그때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덥석 미끼를 좀 무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혜림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손절 가격도 놓쳤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폰 하면은 뭐 애플 그리고 2등이 뭐 삼성, 전자 이 정도지. 사실 우리 국내 기업 내에도 LG전자는 삼성전자에 밀리는 거는 솔직히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우물 안에 지금 개구리 싸움이 아니라 큰 싸움에서 특히 삼성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구글과 이 모토로라의 합병으로 인해서 이거 좀 리스크 위험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LG전자가 그걸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여러모로 뭐 매매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규모면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LG전자에 대한 관점이 삼성전자보다 많이 부실하다 보니까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당분간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꼭 LG전자만 보지 마시고요. LG화학, LG 이렇게 그룹별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LG전자는 워낙 백색가전으로 또 워낙 강세가 보이고 있는 LG전자다 보니까요. 뭔가 또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LG전자의 실적은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낮습니다. 좀 더 좋습니다. 에어컨 매출이 1, 2분기에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요. 그나마 스마트폰에 좀 기대를 걸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IT, 특히 이 분야의 애널리스트 연결을 할 의향도 있으니까 한번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IT 부품, 계속 지금 상한가를 이어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모토로라 관련 업체들의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이제 인터플렉스라던가 ELK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플렉스는 모토로라에 납품하는 비중이 한 26% 정도 되고요. ELK는 한 4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정도 되는 이제 주가 흐름들이 이제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OS의 이제 자체 이제 우리 삼성이라던가 LG전자처럼 제조사들의 자체 OS 개발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말했던 이런 언급들 중에도 실제로 이제 삼성의 IT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OS 같은 OS 업체들에 대한 M&A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상당히 이런 향후 삼성에 대한 삼성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한 번씩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삼성 자체만으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특히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도 한 번쯤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어떤 걸 보세요? 네, 아직까지 좀 국내에서는 딱히 이제 꼽을 만한 타픽 종목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언급을 네네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부품주 관련 종목이 뭐냐면 바로 이 터치스크린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지금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인터플렉스, ELK 강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막 2배 갈 것 같고 3배 갈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넓게 업종 현황을 박영식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예. 어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차화정이 또 올라가느냐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다시 하루 만에 그건 아닌가 보다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역시 지금 종목별로 차별화가 워낙 나타나기 때문에 그 현황을 한번 좀 중심을 잡아주실까요? 예, 일단 업종별로 잠깐 살펴보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알고 있던 차화정 관련해서 특히 이제 화학과 정유 업종들은 이제 소비 민감주 관련된 부분이고 최근에 유가가 하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간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있지만은 이런 유가적인 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확실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와 특히 일부 투신권들의 로스권 물량이 나온 이후에 전혀 이렇다 할 어떤 수급적인 에너지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좀 기술적 반등 시에 조금 주식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부 지금 그 중소형 또 내수 관련된 종목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방어주 성격으로 지금 내수주들이 좀 부각이 되는데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코오롱이나 CJ 또 삼양사 등 전통적인 내수에 집중돼 있던 중형 그룹 지주사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기에 이런 내수 종목들이 부각받지 못했던 어떤 가격 메리트 그리고 실적도 나름대로 2분기 때 좀 양호하게 좀 기대치만큼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대형주들 좀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어떤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이나 이런 내수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당분간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코스닥에서도 뭐 일부 그 개별 테마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대형주들이 좀 주춤거릴 때는 개인들 선호하는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장세가 항상 연출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도 종목들, 대형주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깊은 조정에 빠지게 된다라면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무래도 뭐 자동차 업종, 현대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뭐 일부 현대중공업이나 LG화학의 어떤 업종 대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런 그 중소형 종목들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증시 변동성도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미국, 유럽 재정 불실 문제가 여전하고 우리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필요합니다.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얘기를 해본 결과 배당이 어떻겠냐라는 지금 해답을 찾아볼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2008년 후반에도 이 고배당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괜찮았고 또 최근에 증시 조정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떨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혜림 앵커님 며칠 전에 배당주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때마침 오늘 또 이제 배당 관련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들고 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배당 관련해서 이제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먼저 이제 금융지주사 부분인데요. 이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최고 46%까지 되는 상당히 배당 성향이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 지분율도 상당히 높죠. 특히나 이제 뭐 신한이라던가 여러 KB,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다 60%가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배당, 금융주를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3분기와 4분기에 걸친 이런 배당과 무관하진 않다라고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3분기가 배당주 투자의 적기라고 이제 실제로들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배당 지수가 2009년 5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기록하면서 이 배당주에 대한 이런 시장의 시선들이 상당히 뜨거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배당주를 이제 살펴보실 때는 특히나 중간 배당이 얼마나 실시됐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배당이라는 그런 메리트와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 부분,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 그리고 중간 배당이 올해 좀 많이 실시가 됐습니다. 이런 점들은 감안했을 때 이전과 같은 그런 뜨거운 랠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뭐 S-오일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충분히 있는데 S-오일도 이번에 중간 배당을 이제 분기별로 실시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배당 매력도가 사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배당주를 선택하실 때는 중간 배당이 얼마나 실시가 됐는지,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우증권에서 최근 예상 고배당주 리스트를 내놨네요. SK텔레콤이 가장 배당 수익이 좀 좋다라고 예상이 되고, 메리츠화재, KB금융, 동양생명, 기업은행 순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전망 중요해 보일 것 같네요. 다음 주제입니다. 네, 저는 먼저 박영식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아까 좀 시황에서 굉장히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먼저 들어보죠. 팀장님. 예, 지금 뭐 장세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예측보다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최근에 시장 하락에 대한 원인이 국내 문제가 아닌 해외 문제에서 촉발이 됐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물 압박들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수급적 에너지가 보강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예전처럼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특히 이제 우량주,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주식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고 또다시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추가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이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일정 부분 단기적인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대형주들보다는 어떤 그 중소형주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선호하는 이 작은 종목들 그리고 낙폭 과대주 위주의 반등이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어떤 짧은 구간에 단기 대응으로 임하시고 현금 비중은 항상 30-40% 이상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이번에 뭐 반등이 나왔다고 여기서 추격 매수한다는 건 아직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놓고 본다라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뭐 1900포인트를 안착을 하든 뭐 1940포인트를 안착을 하든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국내 2년 동안 상승이 나왔던 추세가 완전히 지금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면서 우리가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면서 좀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소영 의원님. 네, 아까 말씀 잘 해주셔서 확실히 이제 그렇습니다. 대내 변수가 아니라 대외 변수이기 때문에요. 대외 쪽에서 확실한 조치가 나왔을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늦지 않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패턴을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하는 업종과 기관이 매수하는 업종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외국인은 그동안 덜어냈던 물량들을 조금씩 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기관들은 그동안 비중을 확대했던 것들 중에서 많이 덜어내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손바꾸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파악하신다면은 향후에 이제 주도주로 지금 뭐 언급이 되고 있는 차화정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 발표가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복 주임님. 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초보 투자자이신 우리 개인 우리 이 아가 사자님들한테 오늘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배당주의가 나왔잖아요. 이 배당주의에 대한 이 초보 투자자분들의 보는 관점은 내가 배당을 꼭 받고 싶어서 이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배당을 이슈로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뭐냐면 외인이 배당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면 그게 바로 배당에 대한 관련의 이슈를 갖고 매매를 하는 법칙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여우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